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 발생해 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24명 늘었고 홍성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정상 적용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종 증명서나 PCR 확인서를 내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업소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과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돼 9천억 원대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개 나라에 수출돼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이번 호주 수출로 선진국 시장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성주와 포항 방문으로 대구 경북 순회를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 규모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태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로 가입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영향에도 5천 명대 후반으로 집계되면서 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40명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연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죠. 네,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대응 여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오전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위중증 환자 수가 900여 명에 달해 의료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며 지난주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38%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패스의 철저한 시행과 백신 3차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권 차장은 오늘부터 백신 패스가 확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지역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개훈이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휴일인 어제 하루에도 6천 명대에 육박했죠? 네, 신규 환자가 5,817명이 나왔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872명이 줄며 5천 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1,400명 이상 많은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전날보다 18명이 줄었지만 엿새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명이 증가해 누적 4,293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74.2%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7%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3%에 육박했습니다. 중환자용 병상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도 빠르게 소진되며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강원, 대전에는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1,500명이 넘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이 추가돼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닷새 만에 1,400명대로 떨어졌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북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뒤 오미크론 확진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부득이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발 오미크론 확진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관련 확진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이 밖에 역학적 연관성을 띤 코로나19 확진자도 31명 더 있어서 오미크론 확산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보도자료에는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국내 감염자가 21명 늘어 88명이 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북발 확진자가 몇 명 들어있는지 그 정확한 정보는 오늘 오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라남도는 한평 어린이집 관련자가 3명 나왔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엠바고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파 과정을 설명해드리면요. 먼저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유학생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할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 유학생은 완주에 사는 가족의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가족 4명 중 3명이 이어서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가족 중 1명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종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다른 원생 가족의 서울 가족 모임을 거쳐 전남 한평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져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리하면 전북 유학생을 시작으로 한 변이 감염이 유학생의 가족으로 이어진 뒤 전북 어린이집과 서울 가족 모임을 거쳐 전남 어린이집으로 퍼진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지역 감염이 아니라 해외 입국 과정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확인 사례입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입국한 69살 남성 A씨가 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 출신인 A씨는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 외에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00명대를 유지하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만에 1,400명대 규모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자 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239명으로 어제 역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이들 중 약 80%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입니다. 서구 교회와 사하구 음악학원, 수영구 종합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14명을 기록한 경남입니다. 지역별로 창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57명, 김해 39명, 진주 27명 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린이집과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 강원, 충남, 경북 등 모두 6개 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충남 홍성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등 직원이 집단 감염돼 현재 구속 피의자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30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기관 봉쇄인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용자와 직원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다음 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고 홍성교도소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00여 명은 오늘부터 다른 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3차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 내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3차 접종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도 오늘 하루 20여 명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조금 전인 11시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대기실 안은 접종자들로 점점 붐비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추가 접종,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마치고 3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본 접종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차례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문자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하면 됩니다. 사전 예약하면 이틀 뒤부터, 즉 오늘 예약을 하면 오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살 미만 성인은 기본 접종 후 5개월, 60살 이상이나 고위험군은 4개월이 지나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18살 이상 성인은 모두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 겁니다. 이미 추가 접종을 예약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고 60살 이상 고령 측은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올해 백신을 맞은 지 3개월이 된 사람은 2,641만 명으로 방역당국은 이에 맞춰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수기명부나 안심콜만으로 출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턴 QR코드와 같은 전자출입증이 필수죠?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손으로 연락처 등을 쓰는 게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수기명부가 허용되지 않고 QR코드 등 전자출입증을 써야 합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다가 이번에 학원과 PC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등으로 확대한 겁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해서 지침을 어기면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 이용할 땐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12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는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내과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G7과 EU의 외교장관들은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 개발장관 회의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hat we've seen this weekend is a united front from the G7 that there would be massive consequences if there were to be a Russian incursion into Ukraine, which would carry severe costs. 외교장관들은 러시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 소통을 추구하며 투명한 군사 행위에 관한 국제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르망디 형식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4자 회담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G7 외교장관들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 정책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nd the issue we've seen with China is undermining, in the cas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ome of those rules and also economic coercion. G7 정상들은 지난 6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대중국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성명에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라고 재차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외교 개발장관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과 같은 수준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에 맞춰서 호주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인 CASG는 한화 디펜스 호주 법인과 K9 자주포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자주포 30문과 탄약 운반차 15대로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세계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호주 CASG는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호주 수출에 성공한 국산 K9 자주포는 이미 7개 나라에서 1,700여 문이 운영되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정보 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은 만큼 이젠 선진국 시장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주역인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는 40km이고 15초 안에 첫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을 자랑합니다.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산악과 설원, 정글, 사막에서 최대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는 기동성도 갖추고 있어 멀리서 적을 타격하고 신속히 이동해 다시 사격하는 치고 빠지기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점과 실전 경험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통의 강호인 독일의 판처 하우비처 2000과 프랑스 세자르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수출돼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장비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 수출되는 개량형인 K9A1은 주 엔진 가동 없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도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K9A2 자주포는 원격 기동과 사거리 연장,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은 물론이고 유인 무인 운용 복합 기능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5%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62%는 투자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늘리겠다는 기업은 31%, 줄이겠다는 기업은 5.9%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의 63.8%가 투자를 줄였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줄면서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별 집값의 온도 차이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중순부터 1년 동안 매달 평균 4천만 원이나 올랐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곳 전용 면적 69제곱미터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오를 것 같던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2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이겠죠. 걱정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 대출 많이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겠죠. 인근에 있는 노원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9월을 전후로 많이 내려간 곳은 1억 원, 평균 3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돈줄 재기가 시작되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이 몰린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하락과 함께 집값도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팔고자 하시는 매도인 분들도 호가 자체가 한 5천에서 수용평수라도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 떨어져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애초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부의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등에선 거래가 줄긴 했지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 강동구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웃돌며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최고가를 찍어도 그 와중에도 또 오는 수요대도 맞춰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 수요가 정부 규제로 묶인 사이에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올라가면서 지역별 집값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관망세 확산 속에서 중저가 지역은 빠르게 보합이나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고가 지역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서울 아파트 값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김무준입니다. 코로나19로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역 상경기는 얼어붙었고 축제에 사용할 산천어 95톤은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갈 곳을 또 잃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판에 가득한 사람들. 팔뚝만한 산천어를 낚아올리며 환호합니다. 매년 1월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리던 화천 산천어 축제.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2년 만에 축제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겨울에도 다시 볼 수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던 곳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일찌감치 이렇게 얼음도 두껍게 얼기 시작했는데 축제 취소가 결정되면서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양어장에 가득한 산천어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1년간 애지중지 키웠는데 지난해에 이어 또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무려 95톤 30만 마리. 일단 어묵이나 통조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식품화 시켜서 이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올해도 그렇게 판매하고 전량 완판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로 인해 생기는 겨울철 단기 일자리 2,000개도 사라졌습니다. 지역 상경기는 춥다 못해 벌써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축제 안 하면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엄청나게 매출 차이가 나니까 힘들죠. 최근 이어지는 확산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산천어 축제 외에도 평창 송어 축제, 홍천강 꽁꽁 축제, 태백산 눈축제 등 강원 지역 대표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째 열리지 못하면서 축제가 아예 잊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북 성주와 포항을 차례로 들르면서 3박 4일 동안의 대구 경북 순회를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 순회 마지막 행선지 성주와 포항이네요. 네, 3박 4일 대구 경북 민생 탐방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 후보는 경북 성주에서 이 지역 화폐를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신의 주요 정책이자 공약인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포항으로 발걸음합니다. 이동하는 길에는 독도경비대와 직접 영상통화를 할 예정이고요. 포항에 도착해서는 동해안 최대 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핍니다. 뒤이어 포항공대를 찾아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구 경북을 순회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면서 자신이 지역 경제를 되살릴 후보임을 내세워왔습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백스 적용을 앞두고 이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접종이 왜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주택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죠. 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 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합니다. 미아동에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곳입니다. 여기서 서울 강북권 재개발 규제 완화와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요. 또 윤 후보가 생각하는 주택 정책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의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전국을 돌며 장애인과 직접 만나 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도 SNS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연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추진을 두고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이 엇박자 논란에 대한 생각을 내놨습니다.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말이 옳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하에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 사고 소식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1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송파구 한 빌라였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휘둘러서 네. 결국은 살인 또 살인 미수의 혐의를 받았고요.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들려서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미 상황은 발생을 했고 이 그 용의자는 옆집 2층으로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예. 현행범으로 체포가 이루어진 따라서 엊그저께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축적돼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 아버지가 이 용의자가 감금을 하고 딸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신고에 대한 복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예. 상당히 계획적인 준비 아래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자체는 가족까지 해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기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것까지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이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장소에 미리 와서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어떠한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서 네.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1시간 이상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행위의 양태를 보게 된다면 순간적인 모욕감이라든가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살인사건이 생긴 우발적 모습보다는 처음부터 마음의 지도상에, 즉 인지도식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계획성이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 그래픽이 나가긴 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그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왜 신병 확보를 못했는지 이게 또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단 6일에 그 강남 경찰서의 아버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금의 혐의가 있다라고 일일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치 추적 등을 했는데 충남 천안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대구 경찰이 이 그 두 사람을 발견을 해서 일정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피해자는 피해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고요. 또 가해자는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한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의 그 신체에 멍등 그 공격을 받은 것을 경찰이 봤다라고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예. 또 가해자가 순순히 임의 동행에 응해서 사실은 이 가해자를 바로 귀가를 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금이라고 하는 신고도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 행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그 긴급 체포라든가 일정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귀가시켰다고 하는 이 점이 상당히 또 비판의 대목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송파 경찰서로 관내 쪽으로 와서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요약하게 되면 4곳의 경찰서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은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막지 못한, 즉 바꿔 얘기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이 경찰의 조치를 왜 하지 못했느냐. 더군다나 이런 일이 불과 일주일, 2주일 전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혁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이 여전히 회피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단지 회피적으로만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노정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또 경찰의 대처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변 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신변 보호 제도에서 허점은 없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6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된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조사 자체는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스토킹 방지법과 달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 처벌법에는 접근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제도의 맹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사안이 그 스토커와 관련된 것으로 신고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 스토커의 행위로 2회 이상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긴급 조치 중에서 잠정 조치, 구조의 사, 예를 들면 그 유치 장소에 한 달 동안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일단은 지금 그 스토킹 관련된 법의 대상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그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표현처럼 송파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조치의 대상자가 됐습니다만 이 신변보호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경호원이 24시간 내 바로 옆에서 밀착적으로 계속 막아주고 경호해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닌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긴급 SOS 전화를 제공하고 순찰을 그 부근에 강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을 먹고 적과 아와 피아로 구분돼서 이 당사자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자체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체포를 해서 일단 초동 조치로서 가해자가 아예 접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는 그런 그 법안을 현재 그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를테면 현장에서의 능동적이고 면밀한 적극적인 그 같은 직무 몰입도 현재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판단에 관한 교육이 여전히 그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인사적인 혜택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책임이 우선시되는 수동적 문화가 여전히 그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신변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주민이 시민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행 우리 법 체계를 보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성폭력 처벌법, 스토킹 뭐 처벌법 여러 법 조항들이 있는데 각각 규정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안마다 경찰이 법 적용을 그 지역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맹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만약에 지금 스토커 관련 법과 상관없이 지금 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이 상황은 이 감금이 이루어졌고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긴급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은 판단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점이 가장 큰 이 법상의 그 문제가 아닌가. 법상보다는 사실상 조직 문화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신변에 대한 보호보다는 이 법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하는 즉 그 안을 파고 들어가서 내 동생, 내 가족이 혹시 이러한 당사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몰입하는 이런 문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변보호제도 관련해서 좀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신변 보호 조치에 관한 그 건수 자체가 최근 사이에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 거의 그 2만 건에 육박을 하는데 전국의 250개 경찰서로 나눠 보게 되면 그 80건 이상이 그 됩니다. 그런데 그 신변 보호 또는 이와 같은 여성 안전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직접적인 보직을 맡은 사람은 뭐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변보호라고 하는 것이 밀착 24시간 경호가 그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계가 있다. 결국 이것은 지구대에 얼마만큼
인력을 집중하고 네.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시민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요즘에 내 동네에서 내가 사는 골목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안 보이느냐 이러한 그 요구사항도 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인력에 대한 그 재배치라든가 지금까지의 그 경찰의 그 시스템은 112 신고만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이것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시기였는데 예. 이것에 그 앞서가는 112 신고에 목매지 말고 무엇인가 위험 진단을 사전에 하고요.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범죄가 빈발하는 것이 가정폭력 또는 신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 위험 진단을 하는 적극적 능동적 경찰 업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스토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게 범죄로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상대방의 그 불안감, 불편함을 자극시키는 일련의 그 행위인데요. 그 예를 들게 되면 원치 않는데 어느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네. 또 원치 않는데 그 물건을 제공하는 이런 그 행위라든가 또는 그 갑자기 그 나타나는 이런 그 행위라든가 또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네. 이런 등입니다.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연애 감정을 이렇게 그 호소하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런 것 행위 그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말 무섭고 부담되는 그런 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총칭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접근과 원치 않는 접촉 행위 예. 이것을 우리가 스토킹 행위라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스토킹으로 간주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 3년 이하의 그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행위를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해서 3차 공판길이 오늘로 잡혀 있는데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7월 말경에 이제 발생한 네.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말다툼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7차례 걸친 심한 폭행을 했었고 또 CCTV가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서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1층부터 8층까지 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이런 그 형태였고 더군다나 그 가해자는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을 만큼 사람의 생명, 인체의 위험성을 능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이와 같은 행위들, 머리에 대한 공격 행위, 또 머리를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행위, 이것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같은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상해치사의 이제 혐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그 온당치 않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살인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53명의 시민들이 엄벌에 동의하는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네. 그 오늘도 결국 그 살인죄의 고의 여부에 관한 이 피고인의 일정한 입장 표명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늘 재판의 쟁점 사항을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교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나 뭐 심리 이런 유형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상대방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권위적 행동이 가장 큰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기에 일정한 연애 감정 또는 연애 관계가 있었을 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5번, 6번 했는데 왜 안 받느냐에서부터 지금 휴대전화에 누가 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해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메일을 또 확인을 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 통제의 행동의 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상대방이 용인을 하지 않게 되면 나에 대한 조정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그 강압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상대방이 이를테면 이것은 더 이상 싫다 또는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이별 통보를 했을 때에는 이것을 그대로 그 수용하기보다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실은
과잉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일정한 모멸감, 낭만감을 사실은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진화시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 경우에는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저 상대방을 내가 그야말로 끔찍한 살해라고 하는 결과까지 야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까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도 많이 하는 것이 외국의 그 사례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지어 그 존 힝클리라고 하는 그 스토커가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스토킹했었죠. 그런데 더 큰 인상을 조디 포스터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 레이건 대통령까지 사실은 이제 그 암살을 시도했던 이처럼 스토커의 심리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도 잘 숙지해서 적극적인 스토커에 대한 격리 조치 또 관련된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호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호주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YTN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호주 수도 캔버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의사를 밝힌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 표명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국가들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나 공급망, 감염병 문제 등 중국과 협력해야 할 글로벌 과제도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영내평화와 번영을 위해 호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근본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호주 정상회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관계 격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의회에 있는 총리실에서 만나 회담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양국은 탄소 중립과 수소 협력 MOU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이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60년 동안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도 코로나 사태 후 첫 국빈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한 의미를 강조하고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호주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해서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는 등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YTN 홍성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3일 만에 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27살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 이동입니다. 김정일 시대 군을 우선시한 선군 정치로 권력이 커진 군부에 칼을 들이댔고 국무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까지 제거하면서 집권 토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내부 장악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집중한 건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집권 이후에만 4차례 핵실험. 여기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강행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인민들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각오로 경제 발전에도 힘을 쏟았지만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민생고와 식량난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남북 북미 대화마저 제자리 걸음인 상황. 지금 현재 교착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자력갱생이지만 이제 국제사회하고 이제 뭔가 관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류 없는 지도자상 대신 과오를 인정하고 눈물까지 보이며 인간적 면모로 변화를 꾀해온 김정은의 10년. 그러나 폐쇄적인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게 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정도 지금은 잡힌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켄터키주에는 우리 교민 3천여 명이 거주하는데 윤한나 켄터키주 한인회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한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외에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다른 5개 중부주에서도 교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로 어제보다는 8도나 낮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육박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